일본이 2년 뒤부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류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주변 국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방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에 이르는 등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자가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간이 진단 키트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에 맞선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에도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관측돼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30 초선 의원의 반성문을 놓고 강경 지지층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이 해당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요일에 의원 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중요합니다. 20대 잇몸 부러우신가요? 30대 잇몸 어떠세요?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세대는 달라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통하는 건 말이지. 이 사람한테 딱 통하고 저 사람한테 딱 통하고 당신에게도 딱. 그래서 초월홍삼이지. 모두에게 딱 통하는 홍삼. 초월홍삼. 네오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 한번 보실래요? 또 이겼네요. 세상에 없던 빛 네오. 마침내 새로운 라이프의 중심이 되다. 네오 QLED AK. 10년 전인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9.0의 강진이 일본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높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18,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원자로를 식힐 냉각 장치의 가동이 멈췄습니다. 결국 연쇄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부서진 건물에는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평균 140톤씩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오염수는 탱크 1000여 개 분량 125만 톤에 달합니다. 보관 한계 용량인 137만 톤의 91%가 넘습니다. 내년 가을에서 내후년 초에는 나머지 공간도 꽉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염수 저장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화 작업을 거쳐 바다로 오염수를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은 현재 기술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세운 실제 오염수 방류 시점은 2년 뒤인 2023년. 우리나라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등 일본 내 반발도 커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긴급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정부는 먼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우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오늘 회의 내용을 전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강력한 반대 의사는 밝혔는데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본에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검증도 받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이미 금지돼 있고 오염수 방출이 이루어지면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등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방사능 유입 감시망을 운영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IAEA 등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방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 소송 방안도 선례가 없는 데다 피해 입증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 정부는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10년 동안 처리 방식을 놓고 국제적 논란이 되어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네, 먼저 지금 후쿠시마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로 수소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에선 지금도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2011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자로 하부에 있는 핵연료가 녹은 데브리 또는 코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덩어리가 열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용출수를 이용해서 순환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많이 용출되는 경우에는 양을 적절하게 회수를 하고 그것을 알프스로 제어 후 저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꾸준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탱크 모습이 잠깐 비쳤는데 이 탱크에 현재는 지금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장 한계 용량이 거의 뭐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던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저장해서 쌓아놓은 양이 지금까지 125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용출수가 작으면 또 수위가 내려가고 원자로 지하에 수위가 내려가면 주입해서라도 냉각을 시켜야 하므로 오염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탱크에 저장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한계가 다 달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대표님 현재 있는 저장 탱크 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용량에 도착을 다다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탱크를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은 좀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그 바다로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같습니다. 수년 전 동경전력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좋을까, 뭐 기화 처리한다, 지하 처분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나온 것으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좀 고려됐을 거라는 그 관측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실제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장된 오염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이 많이 있기 70% 이상의 기준치가 초과됐기 때문에 이를 알프스라는 제염 장비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염을 다시 한 다음에 희석시켜서 방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40배로 희석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희석입니다. 40배로 희석시킨다는 것이 방사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반감기와 관련이 있지 희석된다는 것은 그만큼 방사선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될 확률이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희석시키는 문제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방사능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반감기가 12.3년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와서 북태평양 북반구를 돌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12.3회 돌아서 그 북반구를 돌아다녀야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상당 기간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게 전문 용어여서 개념 정리를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감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방사능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방사능 강도는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야 줄어들어요, 강도가. 네네. 예. 반감기 예, 말씀해 주시죠.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일본 정부가 결국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정화 작업을 거쳐서 희석해서 바닷물로 내보낸다고 하고는 있지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강도 자체, 반감기라는 그 기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강도 자체가 바로 낮아지는 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시간도 필요하고요. 근데 또 해류는 지구를 순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전 지구적 오염 발생도 가능하다라는 해석까지 한다면 너무 확대 해석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12.3년 동안 절반으로 강도가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예. 그럼 이것이 확산이 되면서 다만 생물이나 해양생물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의 강도가 방사능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주변국 간에 좀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이나 IAEA는 일본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특히 IAEA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해양수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태평양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상당히 희석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제적인 해양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이거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일본이 처리할 수 있는 일단 장기 저장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왜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얘기하기도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조치 비용이 지금 300조 원에서 800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탱크 짓는 거 제가 볼 때 10조 정도면 100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분량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대표님 지금 실제로 그 방류 목표 시점은 2년 뒤인 2023년으로 일단은 정해지긴 했는데 2년 뒤에 실제로 그 해양 방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또 우려스러운 대목 부분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산물의 그 오염 가능성이거든요. 이 수산물을 그 먹었을 경우에 안전에 위험은 없을지 이런 좀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해양 수산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수산 해양물을 이제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는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강구를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정부 쪽에서 저는 그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고려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수산업자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2년 뒤에 이것이 방류가 됐을 때 연안 해산물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예, 네, 영향을 주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북태평양에까지도 그 해류에 어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또 들어와서 식탁에 오른다면 생각해도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예. 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당장 해양 방류를 하지 말고 탱크를 좀 더 다른 부지에 지어서 조금 더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런 그 대표님과 또 다른 그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본 정부한테 실제로 관철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정 안 된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이런 국가들이 탱크를 지어주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안을 해서 그쪽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주자 이렇게 해서 그 해양에 방류하지 말고 오염수를 저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지금 2년 동안에 거쳐서 내보낸다는데 규제기관이 이거를 제대로 검토를 해서 투명하게 뭐 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방류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일단 원천적으로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저장해서 반감기라는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강도가 저하된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하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주변 국가, 특히 뭐 우리나라, 중국 같은 주변 국가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반감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600명을 넘어서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12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고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28.2%로 3주 연속 증가했다면서 4차 유행의 규모가 지난 3차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흘 동안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재개돼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접종 대상자들과 바뀐 일정 조율을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접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에도 접종이 계획됐다고요? 네, 이곳에 있는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예정됐습니다. 예약했던 20명 가운데 아직 8분이 맞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오전에 진행된 접종자 12명은 모두 이상 반응 없이 무사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에선 오는 19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백신 접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접종이 어제부터 닷새 만에 재개된 가운데 이곳 마포구 보건소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접종 예정자들 가운데 30세 미만을 제외한 뒤 다시 접종 일정을 잡다 보니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에 있는 종로와 구로 그리고 양천 등 10개 구에서도 이처럼 조율 과정을 마치고 오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특수교육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그리고 보건교사와 또 60세 미만 의료기관 입소자,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입니다. 항공승무원과 또 장애인, 노인돌봄 동사자들은 접종 일정이 기존 16일에서 사흘 미뤄져 오는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됐고요.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투석 환자는 원래대로 23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그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종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컸기 때문인데요.
다만 30세 미만 가운데 2분기 접종 대상자인 64만 명 정도는 부작용 우려가 일단 크다고 판단돼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30세 미만에 접종될 예정이었던 물량은 고령층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엔 희귀 혈전증 부작용이 없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2차 접종도 같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서 YTN 박희진입니다.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규로 52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8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이 감소한 101명이고 어제는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의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보도 참고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원과 학교 관련 유행이 늘고 있어 그 주의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표적인 집단 감염 사례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초 대전 동구학원에서 3개 고등학교와 3개 학원을 중심으로 9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파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 근원 환자인 보습학원 강사가 3월 29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즉시 검사를 받지 않아 아쉽게도 진단까지 5일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45명, 학원에서 28명, 가족 및 지인에서 2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전파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미흡, 공용 공간 내 음식 섭취 등이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4월 초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해서 유행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강사를 통해 초등학교 4곳과 학원 한 곳에서 전파가 되어 현재까지 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상 발생일부터 확진까지는 6일가량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의 안타까운 점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지속한 점, 그리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수일이 지연되어 감염 위험이 함께 높아진 점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학원과 학교에서 1차 전파된 후 가족, 지인, 타 학교와 학원 학생까지 N차 전파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원과 학교 종사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 그리고 교직원분께서는 등교와 등원을 멈추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학생들 또한 실내 활동 중 마스크를 올바른 방식으로 철저하게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고 손 소독제 사용도 일상화하여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교실은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며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의 편의성을 높여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보조적 수단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확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검토와 허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분명히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당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3만 7,785명으로 총 119만 5,34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
5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신규로 3만 7,037명이 접종을 받아 누적 접종자는 43만 1,052명으로 접종률은 10.3%였습니다. 이번 달 접종을 시작한 1차 접종 대상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분들은 총 21만 436명이며 각각 접종률은 4.8%와 26.2%였습니다. 3월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련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분들의 1차 접종률은 각각 62.1%와 50.9%였습니다. 1분기 접종기관과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89.5%가, 요양시설은 93.2%가, 1차 대응요원은 83.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5.7%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95.4%가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94.9%는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만 1,735건으로 이 중 1만 1,546건은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습니다. 11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7건의 중증 의심 사례, 48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환자가 7주 연속 증가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재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세계적 유행이 정점이 있었는데 그 정점 기간 주당 발생 환자의 88%에 육박하는 445만 명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최초의 지표 환자가 의심 증상을 느꼈을 때 바로 외부 활동을 멈추고 검사를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목이 아픈 증상인 인후통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 그리고 발열이 있는 경우나 미각과 후각, 소실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 외부 활동을 멈추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절대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근이나 등교, 외출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피하셔야 됩니다. 감염병은 사람과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결코 그 증상이 특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선별검사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학교의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그리고 보육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전기로 학교와 학원에서의 발생도 줄어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를 위한 협력의 의무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방역당국 또한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검사,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등을 통해 유행이 보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최근 학교, 학원에서 유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 등이 좀 있었고, 지금 정확한 현재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 500
242명입니다. 500명대이긴 합니다만 방역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지난주에 6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가 이번 주에 500명대로 줄어서 상황이 좋아졌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보실 때는 항상 요일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확진자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요일에 확진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확진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 감염자들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월요일에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주 전체의 경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6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 쭉 동향을 좀 보면 주 초, 월, 화는 좀 주말 영향 등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주 중반 이후에 다시 좀 늘어나는 그 경향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향들이 1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초에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주말이 되면 다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확진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500명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것도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감염 경로 불명 비율도 28% 넘어섰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이런 작은 지표 하나하나가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문가들이 유행을 판단할 때 확진자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부 지표들을 다 보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 재생산 수입니다. 지금 유행이 현재 더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고요. 그것 말고도 확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감염 경로 불명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제 감염자 몇 명 중에 몇 명을 찾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감염자가 3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1명 정도만 찾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숨겨진 감염자 2명이 어딘가 지역사회에 있다라는 뜻인데 그런 숨겨진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어디에든 숨겨진 감염자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유행이 확산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금 1을 넘어선 상태지 않습니까? 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행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염 재생산 수가 늘어나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유행이 더 진행이 된다면 이것보다 감염 재생산 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 재생산 수가 본질적으로는 보조적인 지표이고요. 이 유행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감염도 다소 발생하고 있고요. 등교 수업은 현재 상태로는 괜찮겠습니까?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고 등교가 개시가 되면 학교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의 패러다임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최대한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력하게 하고 학교도 문을 닫고 그렇게 1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누적이 됐기 때문에 큰 피해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는 하나씩 열어보자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학교를 열었는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던 방향에선 다시 또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역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을 계속 억누르는 정책에서 어느 정도 확산을 유지를 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감염이 생긴다면 학교 수업은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방역의 패러다임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방역의 패러다임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특히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물론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시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게 업종별로 영업 제한 시간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면서 방역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4차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고 확산이 점점 더 거세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마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방역이 앞으로 완화될 거라는 신호를 보여드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당연히 열린 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주제입니다만 저는 시기가 조금 더 4차 유행이 잦아든 다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칫 거리두기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한테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그 전제가 되는 건 결국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도입입니다. 이걸 또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CR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PCR 검사가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결국 기준이 되는 검사이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PCR 검사를 하면은 검사가 나오는데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간편한 방식이고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PCR 검사와 신속 검사는 검체 채취는 대부분 의료인이 똑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나오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에는 두 가지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진단 검사는 PCR 검사로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신속 검사의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 결국 정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19 양성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이 신속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더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 이게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면 민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확진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을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신속 항원 검사의 제조사가 제시하는 민감도와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민감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거의 80에서 90% 정도의 민감도를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50% 미만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거의 20%에 불과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성능은 가장 검사가 잘 되는 환경에서 일어난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이러스 농도가 높거나 중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그런 성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속 검사를 쓸 때 현장을 보면 무증상 감염자도 있고요. 감염이 굉장히 초기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농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의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감도가 10%, 20%, 50%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음성의 문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기는 거죠. 실제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양성이었을 확률인데 이것은 민감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 검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위음성 때문에 이런 방역에 더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우려겠죠.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신속 항원 검사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그 검사를 해서 숨은 감염자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런 신속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감염률이 높은 상태에서 쓰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검사 같은 것들을 할 때 시험 문제를 풀 때 생각해 보면 5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과 2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2개의 보기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더 쉽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염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속 검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신속 검사를 할 만큼 감염률이 높은 상황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속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 효과라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해서 도대체 몇 명의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검사와 노력을 들었는데 이런 이제 실제로 찾아내는 확진자 숫자가 너무 적게 되면 우리가 들인 노력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그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정부 당국에도 전달이 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의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어느 정도 백신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실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차 줄여나가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진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신의 접종 속도가 물론 잘 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방역의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신속 진단검사를 쓰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용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신속 진단검사의 가치를 가지는 만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서 경제를 더 살려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이 좀 여전한 상황인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완제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일단 기존 계획보다는 1,000만 명분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나왔던 백신들, 화이자의 백신은 mRNA 플랫폼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바이러스 전달체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들은 과거에 쓰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노바백스는 합성항원 백신이라고 해서 기존에 자주 쓰던 백신들에서 쓰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희귀혈전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혈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주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둘 다 바이러스 전달체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플랫폼의 한계를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형태의 플랫폼을 가져가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생산 이루어진 것과 별개로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달리 기술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수급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먼 이야기고요. 네. 당장은 공급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여부에 따라서 공급이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유럽과 미국의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실제 국내 접종은 3분기부터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럽은 아마 5월 정도에 승인이 날 것 같고요. 미국은 그거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자체가 과거에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던 플랫폼이고 그리고 임상 3상 시험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국내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단 노바백스의 기대를 좀 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그 집단 면역 오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좀 그 계획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부의 목표가 11월까지 전 국민 70%를 접종하겠다. 그래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집단 면역에 대한 정의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정부가 제시한 70%보다 집단 면역이 요구되는 수준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고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전파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의 접종률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면역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0%나 90%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70%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면역 70%와 접종률 70%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11월까지 접종률 70%는 정부가 노력을 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접종률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다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보면 그 정부가 제시하는 11월 70%는 우리 국민 가운데 70%가 실제로 접종을 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각 백신마다 예방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부 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률을 고려해서 70%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에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십니까? 네, 그런 의미이고요.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우리가 목표의 접종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명확한 목표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건 설명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그 정도 접종률에 도달하게 된다면 중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실 거고요. 대부분 경증 질환자이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종식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종식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식이 곧 집단 면역 형성 시점도 아니고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이 접종을 시입하는 시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다 다른 개념이죠.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오는 11월이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집단 면역 형성된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은 이것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단 면역에 기여하는 것은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분도 있지만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행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종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점점 이 병에 대해서 무뎌지고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되면 그런 시점이 어느 순간은 종식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여러 그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경기 등 내륙 곳곳에는 2004년 한파특보 개정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4월 내륙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를 보니까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날이 무척 쌀쌀하다고요? 네, 포근했던 요 며칠과 달리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 1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10도 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내륙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과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은 2004년 한파특보 개정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이고 오늘 밤 10시에 발효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많게는 14도나 낮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5도 등 일부 산간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중부와 남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코스피 3,000에 이어 코스닥도 1000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2000년 IT 버블의 악몽을 딛고 20년 7개월 만에 최고점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모델로 삼은 코스닥 시장은 1996년 7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벌써 아득한 기억이 됐죠. 개장 첫날의 그 역사적인 장면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넘고 선진국들의 경제클럽인 OECD에도 가입하면서 당시 시장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IMF 외환 위기라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시장이 휘청거리자 당시 국민의 정부는 보시는 것처럼 잇따라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대책이 맞물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2000년대를 전후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2000년 3월 10일 무려 3,000선에 육박하기도 했죠. 당시 벤처기업들이 밀집한 강남 테헤란로는 새로운 시대의 메카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품이 빠지면서 코스닥은 6개월 만에 1000선 밑으로 폭락했습니다. 당시 벤처기업들이 실적 하락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며 테헤란로는 여기저기 불이 꺼지면서 황량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시장의 침체기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2001년에는 500선이, 2003년에는 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듬해 결국 코스닥 기준 지수는 10배 높은 1000포인트로 조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또 한 번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닥 역사상 종가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스닥의 체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 쇼크로 40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지수는 올해 1월 장중 1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죠.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끈 건 제약 바이오주와 2차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력 업종도 바뀐 건데요. 셀트리온,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CJ E&M 등 코스피 시장의 우량주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조 6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기반을 닦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요동친 끝에 다시 출발점에 선 코스닥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천스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해 보입니다.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쇄신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신경전 속에 합당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4선의 친문 윤호중 의원과 3선의 비문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인 만큼 두 후보 모두 당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법사위원장 경험을 강조하며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소통 요구를 의식한 듯 국민의 대표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상임위별로 하도록 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당정청 관계를 재정립해 민심의 요구를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당원 당규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3선 의원들이 모여 선거 패배 원인과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들도 모여 당의 혁신을 다짐했는데요. 특히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도 후보를 낸 점을 자성하고 또 2030 청년 의원들은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며 반성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성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된 만큼 오늘 3선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었는데요. 의원들은 초재선의 의견과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존중하며 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선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초선들의 반성문이나 당원들의 비판 모두 민심과 당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소통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발표한 분들도 당심과 민심의 그런 하나의 반영이고 또 그것에 비판하신 분들도 당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생각하고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아나가도록 결국 내부 분열 논란을 잠재우고 당을 안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 만큼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조국 사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규제 완화 등 정교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수렴해 당 혁신안을 만드는 데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상황도 알아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이 치열하죠. 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의 속도를 내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 함께 지도부를 선출할지 관심인데요. 아직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양당이 본격 논의에 돌입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향해 하루빨리 합당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합당 관련 의견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국민의당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의 시간표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위 발족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준위를 발족시키면 국민의당을 무시한 채 우리끼리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런 가운데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이 단일화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스스로 노력할 생각부터 해야지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며 국민의당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건방지다.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보인다. 또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될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라는 등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옛날 사고방식이라 평가할 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라며 가치 없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양당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시도당 일정을 조정해서 정당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합당에 대한 입장을 독촉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정당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다음 주까지 당원들의 뜻을 물을 계획이라며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큰 목적에 동의한다면 통합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큰 목적에 동의를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통합을 공언해 왔는데요. 논의에 언제쯤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현 정부 처음으로 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오늘 국무회의 첫 번째 건의는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의 도입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방역이 초래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그 예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산 키트를 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보완제로는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음식점, 소매업 등의 영업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이미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중대본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급등한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예상대로였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 논란의 핵심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올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초선과 재선 서울시장 당시 자신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70%였는데 이번 임기에도 최대한 참석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와 야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혼자서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 키트는 PCR 검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져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진단 키트에 떨어뜨립니다. 키트에 붙어있는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해 15분 만에 검사 결과가 가려집니다. 독일을 비롯한 6개 나라에서는 동네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Ja, erstmal aus eigenem Interesse, ob man was hat und auch zum Schutz anderer, wenn ich irgendwo hinfahre, beziehungsweise auch auf der Arbeit. Ich möchte mir nicht da ein bisschen im Kopf rein, also so einen Test reinschieben lassen.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가 진단 키트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체내 바이러스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검사 결과가 거의 정확하지만 바이러스 양이 적을수록 확진자를 음성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가짜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안심하고 이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서 실제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 FDA는 자가 진단 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는 단순한 보조 수단이라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 이 키트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36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2번, 3번째는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고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진료를 보고. 하지만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가 진단 키트 도입 필요성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정확도가 높은 국산 자가 진단 키트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가용 진단 키트 일부를 조건부로 자가 진단 키트로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지침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오전 시장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수 있다며 피해자 사생활과 인격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할 재판의 공개 여부도 피해자와 검사 양측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호재 등으로 토지 거래가 급등한 세종 지역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만 800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지분 쪼개기 등으로 투기가 의심되고 있는데 세종시가 불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농지입니다. 고랑에 비닐을 씌우고 팻말을 세워놨지만 얼마 전까지 숲풀만 우거져 있던 곳입니다. 지난 2019년 일반 법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 땅인데 이후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9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곳으로 이 같은 땅에 대해 세종시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산당과 KTX역 등의 개발 호재로 거래량이 급등한 연서면과 금남면, 영기면과 전이면 등 4개 지역이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2016년부터 거래된 농지 2,250필지를 분석한 결과 36.3%인 816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해놔 불법 전용행위가 의심되는 곳만 676필지에 달합니다.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곳은 85필지,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는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꾸리고 지난주부터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불법 전용 같은 경우에는 원선 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후기가 의심이 되면 경찰청으로 이제 저희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기획부동산을 끼고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정부 부처 공무원과 업자 등 45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더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구청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산 3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이 동결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보전된 부동산은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재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백악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관련 화상회의가 삼성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기간 산업이라며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화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기간 산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상원과 하원 의원 수십 명이 반도체 투자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이번 회의에는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들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인텔 등 굴지의 IT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타이완의 TSMC 등 반도체 회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조업을 멈추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한 겁니다. 특히 2,50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투자 확대와 맞물려 삼성에 검토 중인 반도체 공장을 넘어선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추가로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반도체 부족 현상 속에서도 생산을 계속했던 테네시와 미시간주의 공장 3곳도 곧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장에선 쉐보레의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와 캐딜락 등 인기 모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외교부가 조금 전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것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와 국제 검증단 구성 등도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에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가 양국 간의 현안으로 초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데도 최소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양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방사성 오염수입니다. 방사성 물질 60여 종을 제거한 뒤에 원전 안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보관 중인 오염수는 탱크 1000여 개 분량 약 125만 톤입니다. 的な意味においては処分の方法として実行可能な意味においてほとんど唯一と言っていい方法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문제는 정화를 해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와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중수소가 방류되면 헬륨으로 바뀌면서 유전자 변형이나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을 초래합니다. 유전자 변형 등이 일어난 수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삼중수소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일단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의 그 화학적인 분리, 전해 이런 걸로 갈라지지 않아요. 반감기라는 게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근데 12년 걸려요. 24년 되면 다 없으면 그렇지는 않고 4분의 1이 남죠. 또 36년 가면은 8분의 1이 남고.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도쿄전력은 2년 뒤 방류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화를 해도 남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책은 없어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각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 일치에 도달하기 전에 일본이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반응에 보일 권리를 유보할 것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보트 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시민이 직접 구조했습니다. 때마침 회의를 위해 동해안을 찾은 수상안전 강사 일행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뒤집힌 보트 뒤로 낚시통을 안고 간신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남성. 이를 지켜본 누군가가 속옷만 입은 채로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해변 앞바다에서 40대 낚시꾼이 높은 파도에 흔들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강릉으로 회의를 왔던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수상안전강사 일행이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건 45살 강병수 씨로 일행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거기 세 분 중에 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사히 구조를 마친 강 씨. 그런데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뒤집힌 보트까지 꺼내옵니다. 구조를 지켜보던 일행이 화면으로 보기에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던 건 모두 수상안전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일행이 가져온 옷으로 체온을 유지해 안정을 취했고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먼저 공시가격 관련된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너무 단번에 많이 올랐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서초구와 제주 등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좀 잘못 조사된 사항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재조사 요구나 혹은 지자체로 이 결정 권한을 좀 넘겨달라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들을 보면 일단 조사 원칙이나 근거,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불분명해 보인다라는 건데요. 예. 인접해 있는 같은 유형, 거의 같은 면적의 동일 단지 아파트 내에서도 오른 곳과 내린 곳이 불분명한 사유로 공존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거래에 신고된 걸로 발표된 실거래가에 비해서도 더 공시가격이 높게 발표가 된 사례들도 있어서 예. 이런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된 것인지 모르겠다. 불분명한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뭐 반박, 해명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거는 제주도와 서초구, 서울 서초구의 그런 문제 제기였고 국토교통부 입장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시가격이 오른 거는 시세가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라는 시세를 좀 반영했다라는 입장 그리고 앞서 뭐 같은 동, 같은 라인에도 공시가격이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뭐 조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와의 근접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와의 차이도 해당 실거래 가격이 전세 가격 등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아서 사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쓸 수 없는 이상거래나 특이거래였을 가능성을 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던가 이런 대응 답변을 다 내놓기는 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이 답변에 대해서 시장에서 내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좀 수긍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달 말 최종 공시가격 발표된 거를 최종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시를 할 때 이 조사된 근거 원칙이라던가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같이 하겠다라는 일단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시군구가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단독으로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토부가 이 조사 및 공시 권한을 갖고 있고 부분 뭐 유형에 따라서 같이 이제 조사나 이런 참여를 해서 뭐 확인 작업을 거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종전에는 1차 공시를 한 후에 뭐 이의제기나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1차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의 권한을 같이 갖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그리고 이제 결정 과정 투명화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지자체의 이런 참여 부분들이 좀 더 축소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뭐 좀 예상보다 좀 과도한 인상률이 문제가 되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예 지자체에서 이 조사 권한이라던가 공시할 수 있는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자체별로 각각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유형이나 혹은 지역마다 다른 조사 권한이나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좀 기준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지자체들에서 사실 이 실제 공시가격 조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도 문제고 결국에는 갖추지 못한 것들이 이제 위탁조사나 이런 것들을 간평사들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국토부나 이런 전문 기관이 조사나 공시 권한이나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나 원칙을 세우되 지자체에서 조사되는 이런 뭐 이상 현상이라던가 이의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나 수렴 과정을 갖는 종전 방식이 어느 정도 좀 절충한 타당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건 아무래도 올해 공시가격, 피부로 접하는 공시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이미 달초에 이제 발표 때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인상률이 19.08%, 19%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14년 만에 1년 동안 오른 인상률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19.9% 정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70%나 오르면서 단번에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뭐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던가 건강보험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변경이 되시게 돼서 현장에서 너무 급격한 변동 폭이다, 조정이 필요하다,
현실화 과정도 맞지만 어느 정도 속도 제어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전국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직 최종 공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자체와의 공방이 이달 내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다라는 표현을 사실 좀 그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반영 비율을 70%라고 한다면 공시가격이 7억이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짜리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현실화율, 그러니까 이 70%를 그 현실화하는 비율 자체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는 공시가격이 많이 뛰게 되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네, 본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거로 해서 평가한 주택의 가격, 가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오르는 구조였고, 거기에 또 정부가 이제 현실화 시세 대비 이 공시가격의 이제 비율 같은 현실화 속도를 맞추기를 이제 내기로 한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올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네.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지면서 이제 인상률이 연간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지적은 좀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제 정부의 변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조정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컨트롤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만큼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게 결국 집값과 현실화율인데, 이 집값 같은 것도 별도로 그 집값 잡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놔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는 걸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현실화율 90%도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저희가 시세만 가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바로바로 공시가격이 다음 날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1년마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시세의 90% 선까지 맞춰서 현실화를 해놓으면 혹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해줄 것이냐라는 이런 이의 제기와 함께 현실화율 90% 목표치가 너무 좀 높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90%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이 2030년까지, 단독은 35년까지, 그리고 토지는 28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세가 좀 빨리 오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목표치도 조금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속도도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손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가장 많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서서 세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종부세 부과 대상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겠네요.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1주택자 중에 종부세 내시게 되는 분들이 늘어난 게 좀 제일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분 주택 가치 높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종부세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한 채만 소유하신 분들은 소위 이제 투기적인 목적도 아니고 그냥 거주를 한 건데 시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게 되고 또 종부세의 부담도 매년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것이 좀 불합리하고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종부세 대상자 중에 1주택자면서 내시는 분들이 지금 2016년에 6만 9천 명 정도에서 2020년에 29만 1천 명 정도로 한 4.5배 정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 중에 1주택만 소유하신 분들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4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집이 한 채만 있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종부세의 현재 기준인 1주택자 9억 원 초과 부분 이 원칙을 조금 조정을 현실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종부세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요구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당에서도 좀 논의를 하는 듯한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와서 그래서 시장의 기대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건 같은 것들이 좀 바뀌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주택자 기준 종부세 9억 기준은 저희가 이미 책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상태인데 그동안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뭐 단순히 얘기를 해도 올랐기 때문에 실제 이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얘기되고는 한 12억 정도로 제일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준 자체를 조금 높이는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세율에 뭐 인상하기로 한 세율의 조정이라든가 혹은 뭐 시행 유예 같은 것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리기로 이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고 세법도 바꾸는 상태고 이제 올 연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혹은 뭐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또 무작정 연기를 한다던가 또 다시 이 세율을 고친다던가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단순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요. 이 오른 세율 자체가 적정한가를 좀 판단하고 단순한 유예보다는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의 부담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세금과 합쳐서 봤을 때도 적정한가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를 뭐 연말까지 한 번 유예를 하고 뭐 내년 유예라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좀 적정하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민간 재건축 시장에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 추진 대상 지역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들에서는 매물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장의 중개업소에 확인을 해보면 매물들을 대부분 좀 이렇게 회수를 하고 호가도 실제로 좀 올리고 있는데 거래로 연결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호가는 좀 올리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진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뭐 규제 완화 기대가 현실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역시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뭐 가능하다 아니다, 뭐 시장 서울시의 권한이다 아니다, 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핵심 중에 하나로 35층 층수 규제 폐지가 거론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큰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게 2030 서울 플랜이라고 해서 서울의 전체적인 뭐 지역별 층고라던가 도시 미관이나 경관에 따른 이런 뭐 건축 기준 같은 것들을 3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장기 계획으로 세워놓은 이제 계획서인데 이게 좀 이제 2040 40년 대상으로 장기 플랜이 좀 바뀔 이제 조정을 할 시기가 좀 도래해 있는 상황이라서 검토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서울시 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실 여당 후보도 35층 규제 완화 얘기를 같은 목소리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플랜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먼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35층 규제에 제일 민감하신 곳들이 그동안 이제 뭐 50층으로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계획서를 냈다가 반려가 된 지구라던가 뭐 이런 데서는 이 층고 규제가 좀 풀리면 좀 다양한 높은 층의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좀 기대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그 35층 제한 층고 제한을 풀더라도 그 용적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지 면적에 이 건물을 올렸을 때 전체 층 면적을 합한 이 용적률을 그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층을 푼다고 해서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는 그런데요. 일단은 층고 규제가 풀리면 좀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를 디자인해서 조금 더 이제 단지의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고요. 면적 외에 다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용적률 규제 자체가 이제 용적률 수치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뭐 연면적이라던가 아니면 세대수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풀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가 그냥 단독으로 뭐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의 이제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서 뭐 종별 층수 제한이라던가 뭐 아니면 같이 이제 적용되는
종별 용적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시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의회가 아무래도 이제 좀 여당적 의석이 많다 보니 협의 과정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지난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시의회도 결국에는 이 선거 과정 도래하면서 또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나 이런 데 요구를 완벽하게 이제 좀 다 차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의 이제 민심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뭐 요구 같은 것들을 조금 수렴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적정한 수준에서 용적률을 조금 완화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의 기존 조례상 용적률이 그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상의 법적 한계 용적률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높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의 이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 의회에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 조정의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또다시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여 주 방위군이 출동하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흰색 승용차를 세운 뒤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팔을 등 뒤로 돌리게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운전자가 갑자기 경찰 손을 뿌리치며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 달아나려 합니다. 실랑이 하던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테이저건이 아니라 권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맞은 운전자는 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As I watched the video and listened to the officer's commands, it is my belief that the officer had the intention to deploy their taser, but instead shot Mr. Wright with a single bullet. 숨진 운전자는 20살 흑인 남성 던트 라이트로 확인됐습니다. He was only 20 years old. He didn't deserve to be shot and killed like this. And I don't want all of this. I just 라이트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한 주민들이 경찰서에 몰려들어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차에 돌을 던지며 거세게 항의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자 주 방위군까지 출동했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건 여파로 미네소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메이저리그 개막전과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It's a really tragic thing that happened. But I think we got to wait and see what the investigation shows, and the entire investigation.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곳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때문에 또다시 시위가 격화되지는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비구름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인데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대관령 영하 5도, 대전 4도, 대구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4월에 내륙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2004년 한파특보 개정 이후 처음이고 또 가장 늦게 한파특보가 내려진 겁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4도, 대전 17도, 광주 16도, 부산 18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고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